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주택 신축 시 사업성 좋은 땅과 일조권 사선 제한 상관관계입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일반인들도 본인의 땅 아니면 이제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 원룸이나 이제 투룸을 신축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또 여기에 관련된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일조권 사선 제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요, 소형 주택 신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땅이 사업성이 좋은 땅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일조권 사선 제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은퇴자들이요, 고민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은퇴 후에 거의 한 30년, 40년이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되니 힘들죠.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본인이 갖고 계신 아파트 아니면 약간의 현금 자산을 이제 모아서 이걸로 조그만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을 매입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 분들은 건물을 하나 매입하죠.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서울시에 보면 그런 조그만 원룸 건물들이 한 15억에서 뭐 한 25억 정도 사이 합니다. 그래서 대출과 이제 보증금을 이용해서 사게 되면 뭐 적게는 한 7억에서 15억 사이에 매입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0억짜리 원룸 건물이 있다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다 이런 걸 삽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물건들이 유통 단계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공장도 가격이 있고 소매 가격이 있고 또 도매 가격도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사는 방법, 다 지어진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거는 그냥 소매 가격이죠. 근데 이거를 도매 가격 내지 공장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내가 직접 신축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2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뭐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이걸 내가 직접 신축을 하게 되면 적게는 15억에서 한 17억 이내에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억에 사는 것보다 원가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더 절감될 수 있다는 거죠. 신축이라는 게 조금은 어렵지만 내가 공부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좀 더 싸게, 좀 더가 아니죠, 많이 싸게 내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주택 신축에 대한, 소형 주택 신축에 대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조권 사선 제한이 어떤 것인지, 이게 사업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주택 신축 시에 사업성이 좋은 땅과 또 일조권 사선 제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택가 가보시면 이렇게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대체로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 하시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이런 주택가에서는 이렇게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깎여서 올라가는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일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이게 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이제 꺾여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할 때는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조권 사선 제한이 뭐냐면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때 우리 땅은요, 모든 땅들이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근데 주거지역은 또 몇 개로 나뉘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을 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집을 지을 때는요, 건물을 지을 때는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서 지어야 돼요. 왜 그렇죠? 햇빛을 받을 권리를 남쪽 집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제가 이따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그 땅이 용도가 전용 주거 지역이거나 일반 주거 지역일 때는 거기서 건축을 할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북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띄어서 지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띄어서 지어야 되냐면요, 일단은 높이가 9m 이하에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떼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받냐? 9m 이상 되는 데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서 지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걸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북쪽에 이웃집 땅이 있는 경우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내 땅이고 여기가 북쪽으로, 내 땅의 북쪽으로 이웃집 땅이 있어요. 그러면 내 쪽에서는 북쪽이지만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은 남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향집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이 햇빛을 받을 권리를 일정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조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선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웃집하고 내 집하고 경계선이죠. 그럼 여기서 1.5m만 뛰면 9m까지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똑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다세주택 보면 그 한 층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 가장 낮게 하면 2.7m도 지을 수 있는데 조금 낮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세주택의 한 개 층 높이가 한 3m 전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m라고 하면 3m 하면 총 이제 9m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m만 북쪽으로 뛰게 되면 9m까지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보통 이제 1층에 주차장 놓잖아요. 그 다음에 2층, 3층에서 이렇게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세주택을 총 4개 층으로 올리잖아요. 주차장 빼놓고. 그러면 한 개 층을 더 올려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한 개 층을 더 올리려고 하면 3m 하니까 한 개 층 더 올리면 어떻게 되죠? 12m가 돼요. 12m. 자, 그러면 아까 일조권 사선 제한 규칙을 보면 내가 9m가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올리는 그 높이의 2분의 1만큼 후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12m의 2분의 1이면 얼마죠? 6m입니다. 그러면 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를 후퇴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보시면, 자, 1.5m만 뛰면 9m까지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3m가 올라가면 3, 4, 12, 총 12m가 되잖아요. 9m 이상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올리는 건물의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어서 줘야 돼요. 북쪽으로부터. 그러면 12m의 2분의 1이면 6m니까 6m만큼 띄어야 되니까 건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깎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4개 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주차장 빼놓고. 그럼 한 개 층을 더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한 개 층을 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총 이제 15m가 되죠. 그죠? 높이가 3m짜리가 5개 층이니까 총 15m. 그러면 이쪽으로부터 7.5m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래층 건물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택가 가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3개 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꺾이면서 올라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건물로부터 4.5m 더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6m 더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주택가에서 보시면 실제 이제 모습입니다. 아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1층은 이제 주차장인데 1층, 2층, 3층까지는 여기서 1.5m를 띄었기 때문에 똑바로 올라가는데 여기 4층은 많이 들어갔죠. 5층은 더 들어갔고 여기 지금 이제 확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이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택가 가서 보시는 이렇게 깎여서 들어간 것들이 똑바로 안 짓고 왜 저렇게 꺾어서 지었지? 멋을 부렸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깎이지 않고 똑바로 짓게 되면 2세대, 3세대 더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많이 받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이 조금은 이제 떨어집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이 건축하기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법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 자,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근데 도로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 어떤 건축물을 짓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내 집하고 북쪽에 상대방 건물이 바로 있었는데 상대방 땅이 바로 있었는데 이 중간에 도로가 있는 겁니다. 6m짜리 도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9m까지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한 개 층을 이제 더 올리게 되면 12m가 되고 그 다음에 12m, 그러니까 9m가 넘는 부분부터는 건물의 높이의 2분의 1만큼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북쪽으로부터. 그러면 12m의 절반이면 6m죠. 그래서 6m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아까는 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는데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인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이 중심선,
그러니까 이 6m의 중심이면 이제 3m가 되잖아요. 그럼 이 중심선부터 6m를 후퇴하면 돼요. 그래서 1.5m만 돌아서 이렇게 건물을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개층을 이제 더 올릴 수가 있죠. 그럼 한 개층을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m가 되죠. 그럼 15m의 절반,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네, 7.5m죠. 그러면 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7.5m를 들어오면 건물이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겁니다. 아까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많이 꺾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조금만 꺾어서 이제 건물이 지어졌죠. 북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도로가 한 8m 정도 되면 이게 깎임없이 똑바로 올라갈 거예요. 6m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북쪽에 상대방 땅이 있는 경우하고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북쪽에 상대방 땅이 있는 경우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많이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층까지는 똑같지만 4층, 5층은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근데 북쪽에 상대방 땅이 아닌 도로가 있게 되면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깎여서 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사업성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시던 분양을 하시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한 개층에 4개 세대씩 있다고 하는데 여기 4층, 5층은 좀 차이가 나죠. 3층까지는 똑같지만 양쪽이 4층, 5층, 4층, 5층은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한 층에 4개 세대가 있는데 여기가 1개 세대가 줄어서 3세대 정도가 되고 여긴 더 깎이니까 한 2개 세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깎이기 때문에 여기는 3세대지만 여기는 한 3.5세대, 여기는 2세대지만 여기는 한 세대가 더 많은 3세대가 지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영등포 같은데 보통 이런 빌라 한 12평짜리가 3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세대를 더 만들 수 있으면 매출이 여러분들이 분양하실 때 3억이 더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5세대니까 아까 3억이라고 했지만 0.5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불량 원룸으로 만든다고 하면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하고 북쪽에 도로가 없이 상대방 땅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면 한 매출에서 보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번에는요. 역시 북쪽에 도로가 있는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6m 도로가 있는데 아까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을 짓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런 원룸 건물인 다중주택도 많이 짓고 또 다가구 주택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근데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북쪽에 도로가 있을 때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세대 주택인 공동주택은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이격을 했는데 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한번 볼까요? 자, 똑같습니다. 이제 3층까지는 똑같이 올라가고 북쪽에 도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세대나 연립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인 다중이나 다가구 또는 주택 외의 건물인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도로의 끝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제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총 건물의 높이는 12m가 되죠. 그러면 북쪽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 높이의 절반만큼을 띄어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이 도로 경계선이 요 끝선이 아니라 요쪽 끝선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6m만 띄면 되니까 이 건물의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층을 더 올리게 되면 15m죠. 그러면 이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15m의 절반인 7.5m를 띄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역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고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도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북쪽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여기다가 공동주택을 짓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을 짓느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을 짓느냐에 따라서 도로 쪽에서 중심선으로부터 적용을 받느냐 끝선으로 받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이 공동주택은 이 북쪽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이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죠?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이격을 하다 보니 건물이 깎이지 않고 이제 똑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실게요. 북쪽에 상대방 땅이 있는 경우, 또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 똑같은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건물을 짓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아니면 다중 다가구 아니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을 지을 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북쪽에 상대방 땅에 있을 때 이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또 북쪽에 도로가 있을 때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지면 이런 형태로 지어지고, 또 북쪽에 도로가 똑같이 있는데 여기다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나 근생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좀 많이 깎였고, 여기는 조금 깎였고, 여기는 이제 깎인 게 하나도 없죠. 건물은 내가 깎이지 않고 연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임대했을 때 수익도 더 많이 나오고, 이걸 분양했을 때 당연히 매출도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일조권 사선 제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금은 어렵죠.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이제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신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고 내 땅이 일조권 사선 제한을 어느 정도 받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조권 사선 제한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결정할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의 기본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잃지 않는 투자, 통제 가능한 투자, 예측 가능한 투자가 좋다는 거죠. 지금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어때요? 이게 통제 가능한가요? 예측 가능한가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 주나요? 최근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아파트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죠? 또 지금 약간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형 신축 개발은요, 사실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소형, 그러니까 나홀로 신축 개발, 나홀로 소형 신축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을 하나씩 공유를 해 가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하면 누구든지 이론적인 지식은 다 갖출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약간의 실무 지식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도 소형 신축 개발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형 신축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